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들의 주제였던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를 통해 1차 대전의 상징적인 전장이었던 서부전선, 그리고 서부전선의 상징인 소모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베르댕 전투는 70만 명, 솜 전투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양측 모두에게 최악의 전투였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동부전선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1차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전선과 참호전을 떠올리지만 사실 동부전선은 서부전선 못지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넓고 긴 전선과 기동전 중심의 전투라는 서부전선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916년에 있었던 러시아군의 공세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브루실로프 공세는 한 국가의 군대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단기간 최고의 성과를 낸 공세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1916년 동부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까지의 상황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1914년 8월 독일은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일명 슐리펜 계획을 통해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후 동부전선으로 병력을 돌려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파리를 눈앞에 두고 펼쳐진 마른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독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서부전선에는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르는 긴 참호선이 그려지며 앞으로 있을 4년간의 참호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러시아군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양면 전선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탄넨베르크 전투, 1차 마주리안 호수 전투를 통해 러시아군을 밀어내며 급한 불을 껐으나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갈리치아를 내주며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후 1915년 초까지 동부전선은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포함해 갈리치아 방면까지 전선을 다지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동맹국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1915년 5월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고를리체 타르노프 사이에 러시아군 전선을 뚫어냈고, 이후 1915년 9월까지 어마어마한 후속 대공세를 전개하며 러시아를 폴란드 바깥쪽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일명 대후퇴로 불리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소모했고, 이후 후방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며 동부전선은 다시 한번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12월 연합국은 샹티이 회의를 통해 독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군의 분산을 유도하고 병력을 소모시킨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1916년 2월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독일의 계획은 베르댕 요새를 공격해 프랑스군을 끌어들여 소모를 유도하고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솜강 유역에서는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군이 연합해 독일의 전선을 밀어버리기 위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부전선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러시아가 나타나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베르댕에서 독일의 맹공에 시달리던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이 하루빨리 공세에 나서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의 요청과 샹티이 회의에서의 내용만이 아닌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공세를 펼쳐야 할 이유들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지만 러시아 역시 1914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국력을 소모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전쟁 피로도가 극도로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15년의 대후퇴는 러시아를 패닉 직전까지 몰아갔고, 수많은 전쟁 난민이 몰려들어 도시는 아비규환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물가는 올라가니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던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고,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러시아는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직접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으로 나서며 분위기를 반전하려 애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이대로 수세에만 몰려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러시아 재정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 수뇌부에서도 현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할 마지막 기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세를 통해 전황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내외적인 이유들로 인해 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러시아군은 전선을 가다듬으며 반격 준비에 들어갔고, 1916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러시아의 스팀롤러가 가동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베르댕에서의 압박을 풀어달라는 프랑스군의 호소에 의해 러시아군의 공세 재개는 1916년 3월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략 목표는 독일군의 주력 일부를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돌려 프랑스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었죠. 장기적인 목표 지점으로 폴란드 동부의 빌나를 겨냥했고, 그 과정에서 나라치오 호수 방면으로 공세를 가했습니다. 병력은 약 35만 명으로 약 8만 명의 독일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8일부터 약 2주간 지속된 러시아군의 나라치 호수 공세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외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급하게 공세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정교한 전술을 짜지 못한 채 무지성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독일군 주력 부대의 분산이라는 가장 명확한 목표를 망각하고 적군의 방어선을 향해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죠.
러시아는 무려 1000여 문에 이르는 야포를 동원해 야심차게 독일군 참호를 향해 포격했으나 이미 독일군은 포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깊은 참호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러시아 포병은 표적 중심의 정교한 포격보다는 광대한 지역에 포격을 남발하면서 효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병의 대규모 집단 돌진이라는 구시대적인 전술은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에서 날아오는 총알 앞에 무력화되었죠. 거기에 더해 해빙기에 이르러 눈이 녹자 전장은 온통 진창으로 변했고, 산지, 습지대, 강, 진흙이라는 최악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장점이었던 기동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군은 8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참패를 당했죠. 나라치 호수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러시아군 역시 내부에서는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군 장교단과 참모진은 이 상태로 또다시 공세를 가한다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의 사기는 떨어져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기껏 준비했던 공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하는 것은 황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명목상이긴 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직접 최고사령관의 자리에 올라 군을 지휘하는 결단을 보여줬고, 또다시 수세로 전환하는 것은 황제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의 언급처럼 러시아는 외교적인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여전히 베르댕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이탈리아군마저 남부전선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국의 거대한 축인 러시아군이 이러한 상황을 애써 무시한 채 수세로 돌아서며 안방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어라는 선택지가 없었던 니콜라 2세는 군 수뇌부를 향해 재공세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또다시 공세를 가해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16년 3월 나라치 공세 실패 이후 재공세 시기는 6월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또다시 북쪽 전선에서 프리피아트 습지 위쪽으로 공격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나라치 호수 전투에서 실패를 맛본 서부전선군 사령관 에베르트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력과 병참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공세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병력과 물자를 충분히 보충해준다는 조건하에 마지못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3월 29일 러시아 8군 사령관이었던 브루실로프가 남서전선군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며 7, 8, 9, 11군까지 4개의 야전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전선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브루실로프는 러시아군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되짚어봤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좁은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집중 돌파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돌파에 실패할 경우 병력의 전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이군이 괴멸된 사례가 있었죠. 또한 장기간의 사전 포격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장기간 포격이 상대 참호를 확실히 박살낼 정도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여전히 러시아군의 포격은 정교하지 못했고, 오히려 과도하고 광범위한 포격은 적군에게 공세 시점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투입되는 보병의 돌격 역시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보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전에서도 보강해야 할 점들이 많았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은 브루실로프는 그동안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넓은 전선에서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루실로프는 400km 폭의 전선에 걸쳐 4개 군을 동원해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를 통해 적군에게는 어느 쪽에 병력을 집중할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오랜 포격 대신 짧고 집중된 포격만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방어 진지의 파괴가 아닌 무력화로 잡았고, 항공 정찰을 비롯한 철저한 정보전을 통해 주요 진지에 정밀한 포격을 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땅굴을 뚫어 적군의 참호 가까이 전진 대표를 팠으며 적군에 최대한 가깝게 전선을 전진시켰습니다. 과거처럼 먼 거리를 돌진하다가 적군의 기관총 세례에 사상자만 속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브루실로프의 이러한 획기적인 공세 제안이 타 전선의 사령관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루실로프는 증원군을 요청하지 않는 대신 남쪽 전선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공세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브루실로프가 이끄는 남서전선군은 약 400km에 이르는 전선에 8군, 11군, 7군, 9군까지 약 50여 개의 사단, 6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상당히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38개의 사단, 약 40만 명의 병력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이탈리아 전선에 정예 병력과 중포들을 집중 배치한 상태였죠. 그리고 6월 4일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적 참호에 최대한 근접해 포병과 보병을 압축 배치한 상태였고, 짧고 집중적인 포격에 이어 광범위한 전선에 정신없이 몰아붙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첫날에만 4만 명 이상의 포로를 잡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러시아 8군은 빠르게 전략적 요충지였던 루츠크를 함락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뛰어난 기동을 통해 일주일 만에 전선을 60km 이상 앞당겼죠. 이어 6월 중순에서 말에 이르러서는 남쪽 전선에서도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러시아군은 또다시 수십 킬로미터씩 전진하며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갈리치아 일대를 다시 한번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 기간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포로는 약 4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방어 병력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였고, 이로써 러시아군은 1차 대전 최대의 전과를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엄청난 포로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싸움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루츠크 방면의 4군은 지휘관, 장교들이 줄줄이 항복하며 사단 단위로 투항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면 돌파를 허용하며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다민족 군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세 초반부터 일부 슬라브계 병사들은 조직적으로 항복하거나 탈영했고, 이미 병사 개개인의 충성심과 사기는 사라졌으며 이는 합스부르크 제국 전체의 존속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브루실로프가 이끈 대공세는 사실상 한 국가의 군대를 붕괴시키며 단기간에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성공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선이 깊어지자 또다시 러시아군의 약점, 그리고 광범위한 전역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서 전선군의 주도로 남쪽 전선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북부 전선에서의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여전히 서부 전선군의 에베레트는 공세에 미온적이었고 조금씩 공격을 시도해봤으나 독일군의 저항으로 인해 그마저도 곧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실로프의 엄청난 성공을 예견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은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예비대를 투입해주지 못했죠. 결국 남쪽으로 치우친 전거 확대는 러시아군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력은 제한적인데 반해 점령지는 너무 넓었고 단기간 이어진 대공세로 인해 보급은 늘어지고 있었죠. 병사들의 피로도 역시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총참모장 콘라트는 급히 독일의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상당수의 병력을 차출해 동부 전선으로 배치했습니다. 독일군은 우수한 철도망을 통해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했고, 코벨 등 요충지에서 러시아군의 추가 돌파를 차단하며 전선 안정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병력의 지휘권은 독일군에 넘어갔죠. 특히 독일군은 동부전선의 북쪽을 관할하던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가 동부전선 전체 지역을 지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더욱더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되자 루마니아가 연합군 편에서 참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부전선은 독일군의 주도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접어들며 전술적인 혁신을 통해 러시아군 단일 전투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낸 대공세,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던 브루실로프 공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브루실로프 공세는 러시아군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이끈 브루실로프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역사에서 손에 꼽는 명장으로 칭송받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군 지휘부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단일 전역에서 적군의 군대를 붕괴시킨 최고의 성과였지만 전략적 통합의 부재로 허무하게 마감하며 1차 대전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도 동부전선에서의 공세로 인해 프랑스군의 베르댕 방어와 솜강 유역에서의 연합군의 공세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브루실로프 공세는 러시아 제국군의 마지막 영광이었지만 그동안 쌓이고 쌓인 국력 소모, 그리고 체제에 대한 피로 누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세가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러시아 역사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 자체를 뒤바꿔 놓은 사건,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 러시아 혁명, 그리고 소련의 탄생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